네, 코로나 사태가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를 지금 절박한 지경으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사상 최대 확진자가 나왔고요. 오늘 오후에는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최우선에 두어야 할 일은 바로 충분한 병상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무작정 대기하는 확진자가 없도록 현장 중심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우려했던 3차 대유행이 현실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950명 남았습니다. 네. 큰일 났네요, 정말. 걱정이 많아요. 자, 확진자 수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주중까지 이제 한 600여 명대 나오다가 이제 어제 950명, 아마 오늘 1000명 넘을 것 같거든요. 오늘 1000명 넘을 것 같아요? 예,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밤까지 이미 900명 넘은 상황이었어서요. 그랬나요? 예. 휴일인데? 예, 휴일인데 1000명 넘어서 아마 휴일이면 검사 덜 하지 않습니까? 예, 검사도 적은 상황인데 이제 1000명이고 양성률 확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으로 생각하면 1200명, 300명 정도 수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 자, 그럼 내일 시작된 새로운 한 주에는 1200~300명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도 뭐 배제는 못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제는 세 자릿수가 아니고 네 자릿수. 네, 예. 왜 이렇게 된 거죠? 일단 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동일하게 이제 진단하는 부분들은 이제 가을 겨울의 계절적 특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실내 활동이 많은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방역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유행 자체가 방역 수준 자체를 좀 더 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조정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많이 지쳐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1차랑 2차를 다른 국가보다는 그래도 좀 잘 넘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3차 유행 시작했을 때 이번에도 1, 2차처럼 잘 할 거야라고 했었던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확 끌어올라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시청자들한테 지금 저희가 뭐 공포감을 확산시켜 드리기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이번 주에 1200~300명까지 지금 임박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작입니까? 아니면 이 상태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2.5 단계를 지난주에 올린 게 효과를 좀 발휘한다면 1000명대에서 이렇게 꺾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이제 국민들의 동참 수준 정도라든지 각 업장이나 이런 데서의 그런 관리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1000명 정도면 똑같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나 3이어도 500명대 1.23이면 600명, 700명 정도로 늘어나지만 1500~600이잖아요. 예, 그럼 1000명인데 그러면 1500명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같은 감염 재생산 지수라도 현재 발병 숫자에서 곱하기가 되는 부분이니까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처럼 올라가는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눈덩이가 굴러가면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상이 될 수 있어서 지금의 유행 상황의 엄중함들을 따지고 아주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야 그나마 좀 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통제 가능합니까? 지금이 이제 통제 가능할 수 있을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도 이제 7월부터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이제 10월 넘어서부터 급증하기 전 때 뭐 되게 주저주저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실업률도 늘어날까봐 그러다 보니까 주춤한 사이에 갑자기 10월 넘어서부터 갑자기 커브가 이렇게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점이 미국이나 이런 데가 2~3천 명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구로 보면 한 1000명대가 정말 급증해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꺾을 거냐의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로에 서 있다. 예. 그러면 이 통제 가능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뭐 유럽이랄지 이런 식의 상황으로 이를테면 악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한쪽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 수를 줄여주는 노력을 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의료 측의 정비를 빨리 해가지고 중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 병원 응급실 상황을 얘기 드리면 어제 응급실에 호흡곤란 때문에 오신 분이 바로 인공호흡기 달았는데 바로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에크모까지 달았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되는? 한 60, 70세 정도 됩니다. 70세 정도. 근데 이미 저희 코로나 병동은 중환자로 다 차 있어서 에크모 1명하고 인공호흡기 2명을 돌리고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자들이 지금 여러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미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이나 중증 환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사망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 지금 현재 확산세를 조기에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어제 정세균 총리를 얘기했는데 네. 우리 이재갑 교수께서는 어제 KBS 9시에 대해 출연하셔가지고 지금 당장 3단계로 높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왜 3단계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2.5단계 효과를 발휘해서 이번 주에 약간 꺾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발생 규모가 너무 크거든요. 1,000명씩 발생을 하면 그냥 그 1,000명이 한 명씩만 만약에 감염을 시키면 2,000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의 노력을 해서 지금의 규모를 빨리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3단계 올리는 걸 주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3단계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네. 3단계로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임 행사는 지금 현재 50인 이상 금지에서 10인 이상 금지로 대폭 강화되고요. 노래방, 주점 못 갑니다.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격 전환되고요. 스포츠 관람은 경기를 완전히 중단되는 사실상의 이게 셧다운 조치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로 끝나는 게 또 아닙니다. 조금 더 보여주세요. 지금 보면 그 다중이용 시설, 노래방, 고위험 시설만 집합 금지라고 돼 있는데 뭐 그렇다고 식당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식당도 보면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한 명까지로 이게 인원을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식당도 지금 사람 다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거죠. 이제 8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상황이면은 4-5평이 한 명 들어가니까 20평에는 손님 4-5명밖에 못 받는다는 그렇다는 얘기가- 얘기는 예를 들어 예. 20평짜리 식당에는 4명밖에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상황이 당장 된다는- 3단계로 높이게 되면. 예. 이래서 정부에서는 민생, 경제에 미칠 치명적인 영향들을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갑 교수께서는 당장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저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의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확진자 수에 따라서 중증 환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로 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확진자의 숫자를 빨리 줄여주지 않으면 이 지금 발생한 중증 환자에다가 이미 발생했는데 중증 환자로 진행할 사람들까지 겹치게 되면 엄청난 숫자가 누적이 돼서 실제로 중환자 중에 일부는 정말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뭐 아주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은 밖에서. 그냥 뭐 밖에서 돌아가신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더 문제는 인공호흡기를 달았는데 젊은 사람이 나빠지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떼고 뭐 단다 뭐 이런 선택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좀 생각조차 하기 싫은 예,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일단 전체적인 발생 규모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습니까? 어제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3주가 내일부터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해서 선제적으로 무료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단을 열심히 하는 부분도 중요해요. 중요하는데 그만큼 이제 확진자도 늘어나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역사회 내 감염자를 줄이는 것 자체가 확진자 이제 전반적인 유행을 꺾는 데 상당히 주요하기는 하는데 너무 많은 검사들을 하면서 오히려 집중해서 검사할 때를 놓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도 지금은 이제 많이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많이 검사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 다른 사람, 더 특히 고위험 시설 내에서의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확률을 빨리 떨궈줘야지 그래야지 전체적인 확진자 수, 그다음에 중환자가 발생하는 숫자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파고리를 끊기 위해서 이를테면 집중 검사가 필요한데 요것도 보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 예,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무차별적으로 막 다 전국을 다 실시하는 것보다라는 예, 지금은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만한 검사의 능력 자체도 좀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집중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검사를 잘해서 정말 진단돼서 바로바로 입원돼야 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진단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중증 환자의 치료도 빨라질 수 있고 지역사회 내 감염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걱정되는 지점이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병상 인력, 방역 인력도 있을 게고요. 또 의료진도 있을 게고 또 아까 말씀하신 또 병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지금 현재 제일 심각한 거 급히 불을 꺼야 되는 게 지금 그럼 어딘가요? 일단 중증 환자 치료 시설을 빨리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우리가 너무 점잖은 방법들만 동원해서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준공공 병원 중에 해당돼서 아직까지 확진자를 안 보고 있는 병원들을 이제 확진자를 보게끔 해야 될 상황들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공공병원은 거의 다 지금 차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이제 민간 병원들한테도 최대한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하고 지원책을 확실하게 해서 일부 병동은 좀 폐쇄를 하고 거기에 인력들을 이런 중환자 볼 수 있는 인력으로 좀 차출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잠깐 발생합니다. 그거는 자발적으로 이를테면 부탁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강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지금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강제성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지만 민간 기관한테 너무 강하게 그렇게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민간 병원이 그렇게 차출을 했을 때 병동 하나를 문을 닫게 되면 민간 병원이 또, 그렇죠. 이제 또 적자를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는 약속을 하면서 그 이제 그 효과 이제 그런 협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긴급 경제 명령 형태와 같은 형태로 긴급 방역 네. 명령을 정부 차원에서 내릴 수가 있는데 네, 네. 그것도 이를테면 강제보다는 준 협조를 요청하는 거면서 같이 병행해야 된다는 하고 그런 그다음에 지원책을 말씀이시네요.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야 민간 병원들이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참 걱정입니다. 자, 그럼 하나, 요거는 백신 지금 아마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네. 그 지점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이건 보면 미국은 지금 아마 오늘 파이자 백신을 접종 시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지난주에 영국에서도 아마 90대 할머니가 접종을 시작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혹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이제 많이 늦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여러 이제 세계적인 그 위치를 생각했을 때 한 2, 3월 정도에 시작된다 그러면 좀 빨리 시작되는 편에 속하는 거는 맞습니다. 아, 왜냐하면 다른 지금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잠깐만요. 백신- 예. 일본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아마도 빨라야 되냐 1, 2월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두 달 늦는 수준 정도인데 사실 일본의 경제력이 우리보다 아직은 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일단 자기네가 만든 국가에서 우선 접종하지 게 될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나 이런 국가가 당연히 먼저 접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면 이제 다른 국가에 조금씩 이제 넘쳐나는 양들을 이제 보내는 상황으로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네네. 되게 많은 국가들이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접종이 시작될 거란 얘기입니다. 2, 3월은 적어도 그보다 지체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느냐에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를테면 방역 아니 뭡니까 그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 주체로서 노력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도 빨리 확보해야 되고 더 문제는 1, 2월이나 2, 3월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그 접종하는 이제 채널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접종이 불가능한 백신들이 있어요. 특히 화이자나 모더나는 냉동 보관 상태에서 배송이 돼서 접종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접종했던 독감 예방 접종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체계들도 만들어 놔야 들어오자마자 바로 접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놔야 백신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2, 3월에 반입 백신이 들여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문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확보했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FDA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내년에 과연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맞는 게 중요한 건지 안전성을 확인하고 맞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이 부분들을 좀 분명하게 방역 당국이나 이쪽에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두 부분이 다른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가는 방법을 아, 해야 그래요? 되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영국에서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먼저 허가될 가능성이 높고 유럽의 이제 허가에 대한 신속 승인과 관련돼 있는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 데이터 우리나라에서 허가할 거면 먼저 같이 받아가지고 동시에 심사를 시작을 해서 빨리 안전성에 대한 자료들
확보를 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우리 정부에서 생각해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먼저 맞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생산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 동원을 하면 날짜가 늦진 않을 거고 어쨌든 간에 허가라는 부분과 안전성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네. 빨리 맞추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러 팀들을 좀 구성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쭉 밀고 나가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양쪽에서 이제 합치가 되는 그 시점에 접종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FDA에서 미국 FDA에서 승인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지 예, 않습니까? 영향을 주긴 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유럽의 허가보다는 미국 FDA 허가를 좀 더 우리가 보겠죠. 인용하는 경우가 네. 많지만 네네. 사실은 급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승인했던 적도 있어요. 미국이나 이제 유럽에서 하지 않더라도 예, 예. 또 유럽에서 허가된 것 가지고 우리나라 허가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오히려 여러 데이터들을 잘 모아서 좀 빨리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도 빨리 결정을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갑 교수께서도 아마 공개리에 얘기한 부분들이긴 한데 감염병 전문가들하고 우리 방역 당국과 소통이 좀 매끄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제 좀 많이 3차 유행이 시작되고 3차 유행이 엄중하다 보니까 이제 소통 채널들이 여러 군데 갖춰지기는 했거든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근데 다만 저는 한 가지 더 제안을 한다 그러면 네네. 지금은 아주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 의사결정 구조를 슬림하게 하면서 거기에 민간 전문가 일부가 좀 들어가서 좀 현장의 의견들이 빨리빨리 반영되고 또 적용되는 그런 체계들을 좀 만드는 게 어떨까. 뭐 특별 보좌관 제도나 아니면 특별 TF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좀 이런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는 이런 방식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만큼 상황이 좀 급박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보도하는데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간 뭐 오늘 1,0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다음 주에 1,200~300명 다시 수준으로 또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 방송하는 저희들도 지금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All my dreams pass before my